이제 사장의 입장에서 직원들과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자. 나는 주변의 경영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중소기업 수준의 제조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아내를 잘 만나야 한다.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다. 인건비를 넉넉히 지급한다면 회사에 남는 게 없고 사장이 먹을 떡이 작다. 그러므로 인건비는 그저 남들 주는 만큼만 주게 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곳으로 옮겨도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애사심도 없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른바 인간적으로 서로 얽히고 설켜야 하는데 결국 사장 아내가 공장에 와서 돼지고기라도 구워주고 이 사장이 직원들과도 직원들과 목욕도 자주 하고 소주도 마시며 잘 어울려야 하는 법이다. 그렇게 해서 사장 가족들, 직원들, 가족이 서로 상대방 부엌 손가락 개수도 알 정도가 되어야 인사 관리가 순조로운 법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사장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게 되면 직원들 중 일부는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해서 사장만 잘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 즉, 차 하나를 사더라도 직원들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뭐 어쨌든 여러 직원들 둔 사장이 직원 각각과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한다면 퇴근 후에 직원들과 식사도 자주 해야 하고 술도 같이 마시며 노래도 불러야 하는 법이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시간은 직원의 수가 수십 명이 되어도 거의 매일같이 있게 되고 그 결과 사장 개인의 가정생활은 거의 사라져버린다. 즉, 애들이 학교는 잘 다니는지 아내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등등 전혀 모르게 되어 결국 집은 마치 하숙집같이 그저 잠만 자고 나가는 장소로 전락하게 된다는 말이다. 여기서 당신이 왜 사업을 하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돈 좀 벌려고 아닌가? 왜 돈을 벌려고 한다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려고 아닌가? 그런데 직원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가족과의 행복은 언제 추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내가 취한 방침은 일단은 최소한의 인원만 채용하고 그들에게 남들 주는 만큼 이상을 주되 동양적 인간관계는 포기하자는 것이었다. 즉, 사업 초기에 채용하게 되는 직원의 월급을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이른바 시장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비슷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슷한 규모의 회사에서 주는 월급 수준에 따르라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도 횟수를 넘어가게 되자 직원들이 봉급 인상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회사의 이득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즉 매년 사업이 성장하고 이득이 증가된다면 그만큼의 열매를 직원들과 나눠 가져갈 수 있겠지만 매출이 증가하지 않고 이득도 증가하지 않는다면 봉급 인상은 어떻게 어렵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 산업화 시대의 산업 성장기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기에 세월만 지나도 월급을 올려줄 수 있는 연공 서열 방식의 임금 정책이 통할 수 있었으나 그런 기업들이 이미 기반을 잡고 있는 산업화 시대 말기 및 정보화 시대에서 내가 소규모로 벌인 일이 계속 내가 소규모로 뭔가 벌인 일이 계속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그 수익의 규모가 매년 증가되지 않을 경우 결국 내부적으로 직원들은 그리고 사정도 갈등을 느끼게 된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 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할 것들. 그 문제의 해결책은 너무나도 뻔한 것이었는데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경쟁사들이 뻔히 있는데 가격을 더 올린다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직원들에게 솔직히 토로하고 해결책을 제안해왔다. 첫째, 이 광고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입소문이라는 것을 믿어라.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입소문이 나게 하려면 어쩌다 찾아온 고객의 신뢰를 철저히 받아야만 한다. 고객의 신뢰는 감동에서 나온다. 고객을 감동시키는 법은 간단하다. 약속은 남들 하는 만큼만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약속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면 된다. 둘째, 이 경쟁이 없는 것들을 새롭게 찾아서 들어간다. 남들이 볼 때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은 것들을 주로 한다는 말이다. 폼나지 않은 것들에는 천재들이나 큰 회사들이 들어오지 않으며 인류대 출신도 오지 않는다. 그저 보통 사람들이 들어올 뿐이므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경쟁이 약할 때 최대로 수익을 창출한다. 50만 원에 판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어느 날 신문을 읽다 천장이 높은 강당에서 사다리를 놓고 플래카드를 걸다가 떨어져 크게 다친 사람 이야기를 보았다. 문득 그런 강당에서 천장에 플랜카드를 걸 수 있도록
두 개의 밧줄이 내려오는 전동장치를 만들면 팔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직원들과 상의하여 보니 역회전도 돼야 하므로 DC 모니터에 기어를 달아야 했는데 이 제작비가 많이 들어 고민이 되었다. 그러다가 이 책 앞부분에서 말한 음악 소리를 듣는 중에 퍼뜩 자동차 앞유리에 브러쉬 모터가 생각나 그것을 폐차장에서 1에서 2천원에 수십 개를 사온 뒤 고장난 것은 버리고 테스트하여 봤다. 모터는 이미 기어가 들어가 있기에 힘이 충분하였다. 그런데 끈을 내려서 플래카드를 걸고 올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막상 끈을 감아서 실험해보니 다시 내려오는 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끈이 올라갈 때 감기면서 플래카드 무게 때문에 이미 감긴 끈 속으로 계속 파고들어 갔기 때문이었다. 체인으로 만들자니 복잡해지고 그러다가 또 퍼뜩 병원에서 사용하는 붕대 생각이나 거실에서 사용하는 버티컬 블라인드에 사용되는 띠를 막기로 사다가 끈 대신 사용하여 한동안 신나게 팔았다. 그러다가 이후 경쟁자들이 등장하면서 그만두었다. 셋째, 그 업종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그 업종을 버리거나 또는 현상 유지만 하게 되고 다른 업종을 추가한다. 기존 업종에서 오버헤드 코스트나 직원 인건비 같은 필수적인 운영비를 커버하게 되면 이 새롭게 들어가는 업종에서 우리의 투입 코스트는 제로가 된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로운 업종의 경쟁자들은 오버헤드 코스트를 그 업종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당연히 우리의 가격, 품질, 서비스가 그 경쟁자들보다 더 좋을 것이며 따라서 1년 동안만 원가 박치기를 하면 고객을 휘어잡을 수 있다. 고객의 신뢰가 확보되면 이득이 없는 과거 제품을 퇴역시키고 이득이 있는 신제품을 내놓는다. 넷째, 오버헤드 코스트를 최대한 낮추어야 하므로 신규 인력의 채용은 최대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직원들이 새 업종의 업무도 맡아야 한다. 즉,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해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그 수익은 직원들에게 돌아간다. 그 직원이 개인적으로 투잡을 갖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투잡, 쓰리잡을 만들어 나가면서 수익을 증대시킨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부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 다섯째, 새로운 일을 해야 할 때는 다소 두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겁내지 말라. 그 두려움은 지식의 부족에서 생기는 것일 뿐이다. 모르면 배우면 된다. 나도 모르면 배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배운다는 것은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말이며 결국 능력 개발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부해라.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하는 사업은 기껏해야 책 한 권의 지식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진리로 믿어라. 여섯째, 한정된 시간에 복수의 일을 하려면 효율이 높아야 한다. 효율을 높이려면 끊임없는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언젠가 개선을 생각해라. 6개월간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개선을 못하게 되면 일에 치이게 된다. 컴퓨터 활용 능력은 업무 개선을 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지식임을 명심해라. 일곱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라. 예를 들어 사내 결제, 보고, 혹은 회란 목적의 모든 문서 작성에는 절대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말라. 그저 텍스트만 입력하면 되며 문서를 보기 좋게 꾸미는 따위의 짓은 절대 하지 말라. 심지어 이면지에 볼펜으로 전혀 예쁘지 않게 글적거려 올려도 전혀 상관없다. 회사 내부 결제를 받기 위해 결제 서류를 폼나게 꾸미는 녀석이 있다면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는 것은 오직 외부용 뿐이다. 여덟째, 각자가 개별적으로 지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 노력과 시간을 축소시키려면 자신이 알게 된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모든 업무 메일을 관련자 모두가 송수신하면서 배워야 한다. 이게 지식 공유이고 지식 창고이다. 아홉째, 전체 회식이나 단합대회, 운동회 같은 것은 없다. 나는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셔야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머리로 일을 하고 지식으로 일을 하자. 회사가 회식도 없어서 삭막하다고 생각되면 사랑이 충만한 종교단체로 가서 사랑을 듬뿍 느끼며 거기서 평생 살아라. 다만 부서별 회식은 가끔 아주 할 경우 허용하지만 개질할 떠는 술판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반드시 술은 절제하며 마셔라. 장사나 사업의 아이템. 많은 독자들이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싶어 하면서 좋은 아이템을 알려달라거나 어떻게 하면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느냐고 내게 메일을 보내온다.
현재 예우자금 1억이 있는데 무슨 장사를 하면 좋겠느냐고 묻기도 한다. 자기가 살아온 과정과 현재 하고 있는 일 등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말이다. 내 답은 언제나 한결같았다. 점치냐? 또 이러저러한 업종에 종사하려고 하는데 그 업종의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다. 이건 역시 멍청한 질문이다. 업종이 좋으면 개나 소나 다 뛰어들어도 돈을 번다는 말이냐. 업종이 나쁘면 모두 다 손해를 보고 불황인 업종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호황인 업종에서도 망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사람들이 장사나 사업을 꿈꾸는 이유는 봉급 생활자보다는 더 많은 수입을 얻고자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 궁극적으로 아이템은 보물찾기처럼 당신이 열심히 찾으러 다니면 드디어 찾게 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앞서 백만장자 마인드의 통계를 인용한 적이 있다. 그때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된 일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그 일을 사랑하고 즐김으로써 능력과 적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꾸어 버렸다고 했었다. 이 저 멀리 숲속 어딘가에 괜찮은 아이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그러한 아이템은 남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게 저절로 당신 눈에 들어와야 한다. 그런 것이 눈에 저절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은 피고용인, 즉 봉급 생활자로 일하는 게 더 좋다고 본다. 실제로 수십 년간 사람들을 고용하여 온 나의 경험에 따르면 절대로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가장 공통적 특성은 시키는 것만 하는, 그 이상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아이템이 당신 눈에 저절로 보여야 한다는 말은 어? 왜 이게 없지? 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보자. 자, 아파트 베란다나 건물의 간판 혹은 난간 등의 비둘기들이 와서 배설 하는 것을 막아주는 버드 스파이크라는 것이 있다. 10여 년 전 건물 전면에 비둘기가 하도 많이 몰려들어 배설을 하기에 버드 스파이크를 찾아보니 모두 다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것뿐이었다. 하지만 유럽에서 비둘기가 많이 있는 곳들에서 보았던 것들은 스테인리스 재질이었다. 폴리카보네이트를 비롯한 모든 플라스틱 재질은 자외선에 의해 변질되고 스파이크 자체도 스테인리스 철사보다 훨씬 굵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았다. 나는 즉시 100%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제품을 찾아 중국에서 몇 박스 수입한 후 난간이나 간판 위에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효과가 좋았다. 그리고 그 스파이크를 수입 판매하는 것이 하나의 아이템으로 저절로 눈에 보였다. 현재 스테인리스 버드 스파이크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온다. 하지만 대부분 해외 직구 제품이거나 바닥 부착면은 플라스틱 재질이며 전체가 스테인리스로 된 제품을 미리 수입한 후 판매하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당시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하다. 나는 더 이상 추가 수익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충분한 부자였고 새로운 일을 맡길 만한 지원도 없었기에 귀찮기도 했다. 그렇다면 나와 얘기하다가 이런 아이템이 있음을 들었던 사람이 독자적으로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판매하기 시작하였다면 아이템이 보인 것일까?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팔릴지 이익이 얼마나 날지는 나도 모른다. 다만 이미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존 인력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판매 물품을 늘리는 차원에서 해볼 만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인 경우 그 장사나 사업은 틀림없이 망한다.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워렌 버핏의 강연을 아래 QR코드를 통해서 유튜브에서 직접 들어보아라. 고객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비결임을 알게 된다. 나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나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알바생들은 새겨들어라. 매일, 매 시간이 고객을 미소짓게 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알바하는 동안 그게 체화되지 않으면 다른 기회를 잡아도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만다. 참고로 1986년에 직원들이 사용할 워드 프로세서용 600만원짜리 컴퓨터를 리스로 구매한 이후 나는 호기심에 마이크로소프트 도스와 디베이스 프로그램을 혼자 공부해왔다. 그러면서 이 컴퓨터가 주소록 관리, 전용으로만 사용하여도 찾는 곳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 눈에 저절로 보였고 그래서 고객이 원할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끼워서 팔기 시작했다. 덧붙여 다른 항목에서 이야기했듯이 속도 300bps짜리 모뎀을 몇십만 원에 사서 세계 최대 데이터베이스 다이얼로그에 접속해 본 것도 그때였다.
이처럼 천리안 PC 통신을 일찍부터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터넷 관련 사업은 하나도 하지도 않았음을 친구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물을 때가 자주 있었다. 내 대답은 배고프지 않았기 때문이야. 인터넷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 이미 부자였거든. 부자들은 사업 아이템이 눈에 보여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도 그렇다.